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4월 24일입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 쳤는데 그 모의고사 시험을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했습니다. 수준도 좀 있고. 그래서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몇 점 받았냐, 몇 개 맞췄냐, 그 확인하고 끝. 이러면 실력이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진지하게 치르고 해설을 보면서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소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시험 치고 소화하시고, 시험 치고 소화하시고, 그러면 모의고사 해설을 통해서도 실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1번에 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저당권이 침해를 당한 경우에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나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져와, 이거는 이론적으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저당권과 지역권이 침해가 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은 부정됩니다. 1번은 X. 자, 이번에 어리 갑의 노트북을 훔친 후, 자, 갑은 소유자이면서 점유자, 을은 침탈자, 병은 승계인, 이렇네요. 자, 갑은 을에게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물권적 청구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소유도 하면서 점유도 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에게서 물권적 청구도 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침탈자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 병한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현재 점유만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권으로 청구를 할 때는 침탈자 을에게는 무조건 할 수 있지만 승계인 병한테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병이 포괄 승계인 같으면 갑은 포괄 승계인 병한테는 무조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병이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나 정여를 받은 사람이다. 특별 승계인 같으면 갈라야 합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 병한테는 청구를 할 수 없고 악의의 특별 승계인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은 갑은 소유권으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2번은 을에게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병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X. 자, 3번에 건물을 매수한 후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서 점유 중인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 자, 이러한 미등기 매수인을 실질적인 소유자, 그 다음에 사실상 처분권자라 합니다. 자, 지난번에 철거 청구, 퇴거 청구를 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을이 건축을 하고 을다시가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한번 우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땅 주인 갑은 철거 청구, 철거, 건물을 철거하라, 요 청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 자, 이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자, 간단하게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합니다. 왜?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한다. 실질적 소유자에게 합니다. 자,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점유자에게 합니다. 이 사람은 대체로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는 하여튼간에 주인에게 하고 퇴거 청구는 주인이 아닌 세입자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 소유자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요 건물을 병한테 다시 팔아먹었어. 이렇게.
그런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하면은 병이 이제 무조건 소유자인데 등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대금도 지금 완납을 했어. 그리고 점유도 하고 있어. 응? 그래서 대금도 완납하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만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실질적인 소유자다. 사실상의 처분권자를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형식적인 소유자, 병은 실질적인 소유자, 을은 껍데기 소유자, 알맹이 소유자. 그러면 알맹이 소유자가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알맹이 소유자, 실질적 소유자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 건물을 매수한 후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점유 중인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 이 사람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번은 맞네요. 그죠?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에 갑이 을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 을은 갑에게 물권적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의 가장 큰 차이가 물권적 청구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4번을 잘 읽어보시면 갑이 을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하기 때문에 갑은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 을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갑에게 뭐가 있다고?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만약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그죠? 을은 물권적 청구만 행사할 수 있고 손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이번에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갑이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여 잊어넘게 해줬다. 그럼 갑은 종전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의 주체를 물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누가 하느냐 했을 때 현재의 물권자, 그죠? 현재의 물권자가 하는 것이지 종전의 물권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갑다시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갑다시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고 현재 소유자 갑다시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갑은 종전의 소유자, 병은 현재 소유자. 따라서 물권을 상실한 종전의 소유자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점유된 방해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죠? 자,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아니죠? 가등기 시점은 순위, 물권 취득은 본등기 했을 때입니다. 본등기 했을 때. 자, 그래서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 하면은, 그죠? 순위는 가등기한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물권 취득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비소급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이번에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 자, 저당권과 용익물권은 선후관계 있죠? 자,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을 이전에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지상권을 가졌다. 이 원리를. 또 B라는 사람이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을 4월 1일 가졌다. 이런 경우에. 자, 그러면 을이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실행이 돼서 낙찰이 되잖아요. 그죠? 낙찰이 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소멸하고 선순위 용익권은
존속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그죠? 3번에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관에는 먼저 성립된 저당권이 우선한다. 맞죠? 먼저 성립된 저당권을 선순위, 뒤에 성립된 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4번에 동일한 물건에 성립된 물권과 채권. 자,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그 성립 순서에 따라서 우선적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우리가 물권하고 채권이 있잖아. 그죠? 물권.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됐어. 같은 목적물에 대해서.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아무 소리 없어. 그런데 이놈의 채권 중에서 물권과 대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물권과 대등. 물권과 대등. 물권과 대등한 경우 되게 표시 좀 할게요. 잠시. 자, 물권과 대등한 채권이 있습니다. 즉, 물권과 대등하다는 말은 성립 시기를 가지고 우위를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대등한 채권은 대표적으로, 첫째, 그죠? 등기된 임차권.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그 다음에 가등기된 청구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지만 물권하고 대등하게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동일한 물건에 성립된 물권과 채권은 일정한 경우에 성립 순서에 따라, 즉 대등하다 이 말이죠. 대등하니까 성립 순서에 따라 우선적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맞네요. 자, 5번에 주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권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최선순위 변제권을 가진다. 즉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이거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대항요건입니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최우선한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53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유토지 분할 판결, 이거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 된 때는 등기 전이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법률 규정으로 변동이 될 때는 등기 안에도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상속, 수용, 판결, 경매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근데 판결 중에서는 이행 판결이 아니고 형성 판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성 판결. 대부분의 판결은 이행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변동이 돼요. 그런데 형성 판결,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로 변동이 될 때는 등기 없이도 변동이 된다. 그래서 민법 187조의 판결은 형성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성 판결. 자, 그래서 1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기 전이라도 확정만 되더라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맞네요. 자, 이번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더라도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이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자, 을의 토지.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토지를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수용.
자, 수용을 하면은 등기 안에도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갑니다. 국가로 수용. 그죠? 수용 국가로 넘어간다. 자,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수용했을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용기일. 수용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어요. 수용기일 날 국가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국가로 넘어갑니다.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자,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보상금 지급이 안 됐다. 보상금 공탁이 안 되면은 수용기일 날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즉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국가에서 수용을 통해서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죽어버립니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국가는 원시 취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의리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죠? 갑의 저당권은 존속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이행 청구 소송이고 그에 따른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잘 모르면 공유물 분할 판결 빼놓고는 전부 다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저 판결이 확정되어도 을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한다. 맞네요. 자, 4번에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되어 포락. 자, 포락이라는 말은 토지가 강이나 바다에 쓸려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토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토지가 다시 성토됐다. 뭐 처음에는 쓸려 내려갔다가 계속 또 파도를 치고 이래 해가지고 또 흙으로 쌓였습니다. 성토가 됐어. 이런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포락으로 소유권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다. 4번도 맞네요. 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준 뒤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에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거를 당연복귀설이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토지가 넘어갔고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되네요. 사기를 당했어. 자,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그럼 사기를 당했으면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취소. 근데 사실은 뭐 취소나 또 해제 사유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취소가 되었던 해제가 되었던 소유권은 이렇게 복귀합니다. 갑으로. 근데 복귀할 때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복귀하느냐, 당연히 복귀해야 하느냐. 그때 우리 판례는 당연히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걸 당연복귀설, 물권적 효과설, 유인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맞네요. 자, 정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자, 54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식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자, 그거는 뭐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볼까요? 자, 지금 20년간 점유를 했다. 20년.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점유를 계속했다는 것을 갑이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최초로 점유했다. 입증.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입증. 그러면 중간에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취득시효 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죠? 취득시효 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이 조문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점유했다, 현재 입증했다. 그러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도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 여기까지는 A가 점유했어요. 여기는 갑이 점유했단 말이에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A가 10년 점유하다가 갑이 넘겨받아서 갑이 또다시 10년을 점유했다. 그럼 갑은 20년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때는 A가 최초로 입증했다. 점유했다. 입증. 갑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입증. 그 다음에 갑이 A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고 입증. 요 세 가지만 입증이 돼버리면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계속은 추정이 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도 전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세 개만 입증하면 A가 최초로 점유, 갑이 현재 점유, 그 다음에 갑이 A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 이 세 가지를 입증해 버리면 갑은 20년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된다. 1번이 X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점유자가 사기에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점유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이제 204조 보면은 204조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회수 청구. 회수는 반환 청구하고 같은 말입니다. 회수 청구, 반환 청구.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앞으로 소유권에 의한 213조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하고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하고 차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되려면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소기간. 자, 그러면 침탈이 되려 하면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요 세 가지야. 절도, 훔쳤다. 강도, 뺏었다. 위법한 강제집행.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 분실,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탈이 돼야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기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죠.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간접 점유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이며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대표적으로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갑은 집주인이고, 자, 을이 지금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이렇게. 그럼 요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요거를 점유 매개 관계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라 하고, 갑은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에 직접 점유자는 보세요. 갑은 소유자하고 직접 점유자는 빌린 사람이야. 자, 빌린 사람의 점유는 타주라고 그랬습니다. 타주.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직접 점유는 타주. 간접 점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주 점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가 없다. 점유 매개관계. 요거는 유효, 무효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유효일 때도 간접, 직접, 무효일 때도 간접, 직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관계는 유효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무효라도 점유 매개관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맞고 4번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자로 본다. 옆에 써놓으세요. 197조에 있습니다. 197조. 자, 197조 점유의 형태에 관한 조문이죠. 그죠? 선의자라도 소에서 패소하면은 악의자로 본다. 추정이 아닙니다. 본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핵심이 언제부터 악의자로 되느냐. 패소 확정 시부터 X, 패소 시부터 X,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 곱하여 5,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자로 본다. 맞네요. 자, 5번에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물권적 청구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필요 없어요.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5번은 결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래 됐기 때문에 방해자, 즉 상대방의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맞네요. 그죠? 자, 55번에 그래서 정답은 54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자주와 타주의 구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 소유의 의사 유무는 자,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선의의 매수인에 의한 점유는 자주다. 맞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주와 타주. 자, 갑이 주인입니다.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없으면 타주인데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가가 되냐. 자, 우선은 자, 점유자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에게 첫째는 도둑놈이다. 만약에 자, 도둑놈의 점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항상 소유의 의사가 있습니다. 뭐 이 도둑놈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다 하더라도 즉 실제로 주관적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자기 하려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도둑놈의 점유는 항상 자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자. 자, 을이 빌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의 의사가 없습니다. 항상 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샀다. 매수인. 매수인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자기 하려고 샀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매수인의 점유. 자, 그러면 매매로 딱 들어가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매매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무효가 됐을 때 매수인의 점유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무효임을 그죠? 전혀 모르고 점유를 개시했다. 그러면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 무효임을 알았어. 이미 알았음에도 점유를 개시했다면 그때는 타주이다. 자, 이거 판례의 태도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무효일 때는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자타가 결정이 된다. 근데 여기 무효가 아니고 취소. 만약에 취소나 해제가 돼버렸어? 이때는 무조건 타주로 됩니다. 무조건 타주. 왜? 무효는 을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취소와 해제는 의사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을이 알 수 있다. 아는 것이 보통이다 이 말입니다. 왜? 갑이 을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이 취소 해제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항상 타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다시 보겠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에 의한 점유. 선의의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이다.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타주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점유로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점유가 이에 해당한다. 빌린 자의 점유는 타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린 자의 점유는 타주에 해당한다. 2번은 맞고. 자, 3번에 점유 원인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죠? 자주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주 추정. 197조에 있죠? 자타가 애매하면은 자주로 추정한다. 197조. 자주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고. 자, 4번에 타주가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가 상속 등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 자, 그러면 이제 빌린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봅시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면은 빌린 사람이기 때문에 타주입니다. 이렇게 타주야. 타주이다. 자, 타주인데, 자, 이것이 자주로 전환이 되려 하면은,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그죠? 두 가지 방식. 타주에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한다든지, 아예 임차인이 사버렸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임차인이 횡령을 해서 소유 여사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수를 해가지고 소유 여사로 점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주로 전환됩니다. 전환. 자, 그런데 4번에 상속 등의 새로운 권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권한입니다. 새로운 권한. 자, 그래서 타주로 있다가, 그죠? 횡령을 하거나 매수를 하면은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자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을이 아버지야. 타주로 임차인으로 점유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럼 아들 상속을 해. 상속. 이 상속이 자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으로는 자주로 전환되지 않고 상속은 아버지의 점유 형태를 그대로 승계하는 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네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기 위해서는 타주 점유자가 상속 등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속 등이란 말이었고 매매나 정여 등으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그럼 맞죠? 근데 상속이 등장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에요.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에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 하려는 의지 개념입니다. 소유하려는 의사를 자주점유라 합니다.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로서 반드시 법률상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지배권이 있냐, 실제로 소유권이 있냐가 기준이 아니고 소유하려는 의사,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는 것을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이렇게 부릅니다. 의지 개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한번 보실까요? 56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이것도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소유자야. 자, 을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집을 점유자, 임차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가 기간이 끝났든지
아니면은 계약이 무효가 됐든지 아니면은 취소가 돼 버렸어. 근데 주의할 것은 해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해제가 돼 버리면 특별 규정인 원상 회복 규정으로 처리하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은 이 사람은 무단은 다른 말로 불법이죠, 그죠? 무단 점유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회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회복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단 점유자와 회복자, 무단 점유자. 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3개 정도 있죠, 그죠? 요 집에서 과실이 생겼다. 과실을 점유자가 수취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점유하는 중에 집이 멸실 훼손이 됐단 말이야. 그때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진다면 어떤 범위로 지겠느냐. 책임을 질라 하면은 무단 점유자에게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비용을 지출했다면 집을 돌려주면서 비용을 받아낼 수도 있다. 이거를 비용 상환 청구이라 합니다. 크게 봤을 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점유자는 무조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실 수취권은 점유자가 선의이면은 취득하고 악의이면은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기억하시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1번 틀렸나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래 맞죠? 그 선의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1번은 X입니다. 이번에 선의며 자주입니다. 선의며 자주. 이거는 책임의 범위 이야기인데요.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착한 게 선의 자주 아닙니까? 선의 자주, 선의 타주, 악의 자주, 그죠? 악의 타주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선의 자주일 때만 책임이 감경됩니다. 그때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라. 여기는 전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선이면서 자주일 때는 그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정확하게 맞네요. 2번은 옳습니다. 정답. 자, 3번에 악의의 점유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멸실 훼손한 경우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우리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을의 잘못으로 멸실 훼손이 돼야 배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상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은 책임 없는 사유, 귀책 사유가 없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책임 자체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책임 없는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일에 바꿔야 3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4번에 악의의 불법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발생한 필요 및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비용 청구할 때는 여기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비용은 또 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유익비가 있다. 그래서 4번에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비용 상환 청구만큼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자, 4번도 X. 5번의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유익비를 청구할 때는요,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집의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인데 지분 계량비를 유익비를 하거든요. 1,000만 원 지출을 했어.
그래서 1,000만 원 지출을 해가지고 지붕을 개량하니까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짜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출 금액은 1,000만 원, 정가액은 2천만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출했더니 가액 정가가 현존한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지출 금액 1,000만 원 또는 정가액 2천만 원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돈 주는 자가 할까요? 받는 자가 할까요? 항상 돈을 선택할 때는 돈 주는 자가 선택을 합니다. 회복자. 그래서 회복자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1,000만 원 선택해서 주고 끝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목적물의 가액 정가가 현존하였을 때 그때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 중에서 회복자의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5번은 점유자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그죠? 돈을 지불하는 회복자 선택에 조차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틀렸네요. 56번은 2번만 옳습니다. 정답. 자, 57번은 점유 취득시효거든요. 점유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기. 그래서 여기도 기본기가 테스트가 많이 됐습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점유를 했다.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가 1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야. 근데 23년 차에, 그죠? 또는 10년 차에, 10년 차에, 그죠? 병에게 등기를 해줘 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23년 차에, 그죠? 병한테 등기를 해줘 버렸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23년 차에. 이렇게.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갑은 소유자고, 을은 지금 요건을 다 갖췄어요. 20년 점유했고, 자주, 평온, 공연. 그래서 등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을을 우리는 점유자이면서 동시에 완성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붙으면 완성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아무것도 청구를 못해요. 근데 완성자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붙으면 을이 이긴다. 그런데 을하고 병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를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 요거를 완성 후에 등기 승계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을하고 완성 전하고 붙으면 을이 이깁니다. 그래서 을은 완성 전에 승계인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지만, 완성 후에 승계인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가지고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성 후에 승계인,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건 왜 그러냐는 지금 이야기할 군번이 아닙니다. 이건 통째로 딱 기억해야 됩니다. 완성 전에 승계인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고, 완성 후에 승계인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고 등기 청구도 못하고 못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은 완성 후에 승계인하고 관련해서 90% 이상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으나 전부를 점유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취득시효 대상이 되느냐. 자, 물건의 일부, 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되고,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 지분이라 하잖아, 그죠? 여기에도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물건 일부도 되고 권리 일부도 돼요.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권리 일부에 대해서 되느냐, 토지 일부에 대해서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등기부 취득시효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일부인 채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취득시효가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은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물건 일부도 되고 권리 일부도 되고. 근데 여기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뭐 테두리를 쳐놨다, 탱자나무를 심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권리 일부를 취득시효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는 여기는 항상 전부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전부를 점유했을 때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일부를 점유했을 때 일부를 점유했다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는 맞습니다.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으나 공유물, 물건은 전부를 점유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시효기간 중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 점유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 기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갑과 을이 당사자고 병이 제3자입니다. 지금 만약에 병이 없어요. 병이 없으면 을은 지 맘대로 기산점을 선택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은 여기서부터 시작 시점부터 25년 동안 20년 동안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역산을 해가지고 5년 차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 개시할 때 기산점을 삼아도 되고 5년 차부터 기산점을 삼아도 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을하고 갑은 을이 20년만 점유하면 되기 때문에 기산점이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타나 버리면 을이 함부로 기산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함부로 을이 기산하면 병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병이 존재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점유 개시할 때부터 반드시 기산을 해야 됩니다. 기산을 해가지고 20년 차에 반드시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완성 시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병은 완성 전에 승계인, 병은 완성 후에 승계인,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으면 개시한 때부터 그때 기산하고, 병이 없으면 역산을 해서 20년만 맞추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 명인이 동일하다. 그러면 소유 명인이 갑으로 동일하다는 말은 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갑의 명의로 동일하다. 병이 없다.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명인이 동일하면은, 즉 제3자가 없으면 점유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2번은 X. 자, 3번에 완성 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됐다. 완성 전에 제3자 앞에 병 아닙니까? 그죠? 앞에 병. 자, 앞에 병하고 을하고는 을이 이긴다 그랬죠. 을이, 그죠? 그때 시효 완성된 게 점유자 을은 제3자 병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래요. 완성 전에 승계인 병한테는 완성자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에는 반대로 완성 후 제3자네요. 여기 있습니다. 완성 후 제3자에게 대해서는 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3, 4번은 거꾸로 됐네요. 자, 3번의 경우는 주장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고 4번은 주장할 수 없다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3,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 자, 점유를 승계한 자는 이제 병이 아닙니다. 자, 을이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정한테 지금 팔아버렸어. 정한테. 이렇게. 요 사람을 완성자 을의 점유승계인이라 합니다. 점유승계인. 이렇게. 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을 중심으로 등기로 뻗어난 제3자, 점유로 뻗어난 제3자 이렇게 확대됩니다. 자, 앞에 병, 뒤에 병은 뭐라고? 등기승계인. 여기 정은 점유승계인. 이렇게. 이제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을이 완성을 해놓고 등기하기 전에 다시 팔아서 점유를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 자, 등기하는 방법은 지금 정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근거가 없잖아요. 갑하고 매매한 것도 아니고 정이 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완성자의 효과를 근거로 정이 완성자를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완성자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난 후에 정이 을한테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직접 청구는 안 되고요. 대의 청구 방식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 정은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 못합니다.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래 맞습니다. 전 점유자의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 갑에 대해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 58번 공동소유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공동소유 이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자, 총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원래 우리가 공동소유물을 행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보존 행위, 관리 행위, 처분 변경 행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공동소유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그러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이 있는데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해도 됩니다. 각자 이렇게. 근데 총유물만큼은 보존 행위조차도 총회 계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총회 계류 이렇게. 자,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합니다. 지분의 과반수. 여기는 전원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총유는 전부 다 총회입니다. 그래서 보존행위조차도 총회 계류를 거쳐야 된다. 그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래서 총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물과 합유물은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총유물은 보존 행위조차도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이번에 합유자의 지분은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하지만 공유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공유물이 아니고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 예를 든다면, 자, A라는 사람이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공유 같으면, 그죠? A-한테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 같으면. 또 자유롭게 상속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합유 같으면, 그죠? 합유 같으면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리고 상속도 금지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공유는 그냥 단순한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고 합유는 공동 사업을 전제합니다. 그럼 공동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유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유능한 사람 B가 논팽이한테 지분을 처분했다. 논팽이가 들어왔다. 사업을 망친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엉망이다. 망난이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합유 지분을 상속해서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것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합유는 공동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처분을 할 때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속은 금지되고 공유는 어떻습니까? 처분도 자유, 상속도 자유 이래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하고 공유 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할 수 있다. 맞네요. 자, 타인이 무단으로 공유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1위는 단독으로 무단 점유에 대해서 공유 토지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공유물의 침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공유물의 침해. 공유물의 침해. 예를 든다면, 자, A라는 사람이 5분의 3이고, B라는 사람이 5분의 1이고, C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행위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공유물 보존, 각자 단독으로,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이 하라. 그리고 침해됐을 때 대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건 자체를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 두 번째는 등기 말소 청구. 세 번째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돈 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청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근데 등기 말소는 네 몫을 빼고 말소해라. 돈을 청구할 때는 내 몫, 내 것만 청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건은 전부, 등기 말소는 네 것 빼고 돈은 내 것만, 이렇게.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자, 그러면 3번에 타인이 무단으로 공유 토지를 점유했다. 그래서 이 토지를 타인 D가 무단으로 점유를 해버렸습니다. 점유.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죠?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유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죠? 물건 반환 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 차원에서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도 B도 C도 D에게 물건 전부를 반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D가 또 등기를 다 하고 있다. A든 B든 C든 네 거 빼고 말소해라. 근데 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도 전부 말소 청구.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500만 원 이득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ABC가 청구할 때는 자기 것만 청구합니다. 내 것만. 그래서 A는 300, B는 100만 원, C도 100만 원 청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돈을 청구할 때는 전부가 아니고 자기 것만, 자기 지분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공유부동산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은 분할 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금지 특약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미치잖아요. 특약을 한 사람에게. 근데 그 특약을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려면 그 특약을 등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공유 지분의 특별 승계인, 즉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할 금지, 세 사람이 분할 금지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할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갑자기 C라는 사람이 C-에게 팔아먹었어. 이게 이제 제3자입니까? 제3자. 이렇게. 그러면 이 분할 특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느냐? 안 미칩니다. 그래서 C-가 들어가가지고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자에게도 이 특약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은 이 특약을 등기를 해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놔버리면 제3자에게도 특약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C-도 들어가서 분할을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으나 그 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의 특별 승계인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이번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A네요. 그죠? A.
자, A라는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임대를 해버렸습니다. D한테. 임대를 했다. 임대는 관리죠, 그죠? 관리.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자. 뭐, 임차인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는 관리이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적법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D도 적법 점유자가 됩니다. 적법 점유자 이렇게. 자,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 적법합니다. 다른 공유자 1위는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D는 자, 적법한 임차인,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B씨로부터는 전혀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D는 적법하게 A하고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A한테 5천만 원 주고 A한테 50만 원 주면 끝입니다. D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B씨는 적법한 임차인 D에게는 아무런 청구를 못합니다. 대신에 A한테 찾아가서, 그죠? 자, 5천만 원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죠. 월세 50만 원이 이득 아닙니까? 네가 왜 월세 50만 원 받노? 그죠? 그래서 내한테 10만 원 내라. 내한테 10만 원 내라. 이렇게 청구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 50만 원 중에서 네가 30만 원 먹고 내한테 10만 원 내고 내한테 10만 원 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B씨는 D한테는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다른 공유자 1위는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하는 임료 상당 1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A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에게 해야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자기 몫에 대해서 10만 원 내라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임대를 하는 과반수 지분권자 A한테 찾아가서 10만 원 내라, 10만 원 내라 이렇게 합니다. 5번이 틀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소유. 그죠? 하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을